저번 달 충격적인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6.2%를 예측하면서 실제는 6.4%가 나오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역시 거의 개소리가 되는 듯 했고요. 그럼 이번 14일 10시 반 발표할 CPI 예측치는 대략 6%입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5.5%고요. 3월 10일 장중에 바이든이 약간의 힌트를 줬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낙관적인 CPI를 얻을 것이다. 물론 바이든은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죠. 최근에 CPI를 산정하는 방식 역시 의도한 건진 모르겠는데 바꿨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정말 심상치 않아요. 캔자스시티 연준에서 다소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이 논문에 따르면 CPI는 사설 고용정보 업체인 ADP에서 발표한 2월 민간 고용은 24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인 20만 건보다 더 높아서 부정적인 뉴스였어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소폭 둔화된 게 그나마 다행인 점이에요. 저는 언제나 ADP 수치는 잘 믿지가 않아요. 이것보다는 노동부 수치가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이 미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입니다. 채용 공고 같은 경우 보시면 1082만 건으로 월가 예상인 1054만 건보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실업자 1인당 채용 공고수, 이거를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1.9예요. 전 업종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는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한 명 있으면 일자리는 거의 2개에 가깝게 남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가 진짜 너무 강하다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이 강한 건 맞지만 다행히도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몇 가지 발생을 했어요. 자발적 퇴직률 역시 제법 줄어들고 있고 해고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뜨거운 건 팩트긴 한데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했던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희망도 없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 정책에는 외부 시차라는 게 존재해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긴축적 통화 정책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차는 1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긴축을 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게다가 긴축 속도는 역대급으로 빠르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적된 긴축 효과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너무 불확실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연준도 잘 모릅니다. 어쨌건 이 긴축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쩔 수 없게도 연준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행하는 지표들을 보고 뒤늦게 스텝을 밟는 거예요. 언제나 파월이 말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이니까요. 이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 난 후 50bp, 그러니까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30%에서 70%로 확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디스인플레이션 온다면서요? 네,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어 덕분에 주식시장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연운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있던 주거비가 생각보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진로 렌트료라는 시장에 있는 이 임대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수예요. 근데 파란색 그래프가 CPI에 실제로 반영되는 노동통계국의 렌트료 지표입니다. 그런데 진로 렌트료 같은 경우는 꺾여서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CPI에 반영된 주거비는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렌트료가 2023년 4월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빠지겠구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CPI를 올린 범인의 가장 큰 녀석들은 바로 이 임대료였어요. 그러니까 파월도 말하고 월가도 말하고 우리 같은 유튜버도 CPI가 드라마틱한 하락을 할 거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캔자스시티 연은에서 약간은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어요.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논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주거비 역시 노동시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구인 비율, 그러니까 실업자 수 대비 빈자리 수 비율,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2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인 비율이 증가했다. 이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고 그에 따라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근원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인 배율의 증가가 근원 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렸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 구인 배율의 증가가 주거비와 임대료도 밀어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서비스 가격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요. 야, 이거 말이 되나 싶죠. 구인 배율의 증가가 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주거비까지 이렇게 올릴 줄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해왔던 주거비발 CPI 하락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불안한 징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번 CPI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게 의료 서비스 부분이에요. 전월 대비 무려 0.7%나 하락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줬는데요.
이 의료 서비스 부분은 원래 노이즈가 많은 통계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 달 발표했던 헬스케어 서비스의 생산자 물가지수 보시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의료 서비스 부분이 사실 통계적인 오류 때문에 좋게 나왔을 거라는 추측이 더 힘을 얻는 까닭입니다. 또 상품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고차 가격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황색인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는 최근 들어 거의 급반등 중이죠. 그런데 CPI에 반영된 중고차 가격 지수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반영되기까지는 4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중고차 가격이 상품 가격을 또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최근 들어 또 반등 중에 있고 ISM 제조업 지수 중 가격 지수 같은 경우 2개월 동안 연속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기승전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잡혔을 때는 CPI 수치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거비 역시 노동시장이 밀어올리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파월이 주목하는 노동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